자,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올 시간이고요. 장현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17일 미국 3대 지수는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여전히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해줬고요. 애플이 또 뉴욕 소재 10여 개 매장을 개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살펴보면요. 전날 경제 불확실성을 지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회사채 직접 매입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기업과 가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거둬선 안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전에 1조 달러 규모로 알려졌지만 2배 가까이 늘려 2조 달러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시를 상당히 지지해 줄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경계 심리가 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에서도 일부 지역에 폐쇄령을 내렸고 미국에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을 포함한 6개 주에서 신규 확진 발생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3% 늘어 전달, 즉 4월에 감소세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 반전에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 출발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0.65% 떨어져 26,119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폭의 변동은 있었지만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15% 올라 9,910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죠. 0.36% 떨어졌고 3,113포인트의 거래 마쳤네요.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0.3%대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3대 지수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대체로 그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 밤 사이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5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약 15만 배럴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죠.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난 밤 사이 WTI 가격은 1.7% 선물 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37.72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 금값이라든지 채권 가격은 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딱히 위아래 움직임이 없이 좀 진행되는 양상이었었는데 금값은 0.02% 강보합권 그리고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0.736% 정도에 움직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 여부라든지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재가동되느냐 이런 속도의 여부에 그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면서 금값과 채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상원 의회에 출석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17일에는 하원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거둬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경제 회복에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실직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에 대한 이 지원책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따라서 중요한 국면에 현재 놓여 있는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연준은 회사채 ETF에 대해서 직접 회사채 시장 위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것이 유동성과 시장 기능을 지원해 줄 더 좋은 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것으로 연준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 가능성에 관해서도 하지만 배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소비자 부문에서
강력하고 또 많은 지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 시점은 연방 부채가 감소해야 할 시기가 아닌 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이면서 이런 지원책들을 너무 일찍 거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CNBC와 로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CNBC의 설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6개의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 부동층 정도가 되겠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는 아무래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충지인데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떤 그 후보자를 선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윙 스테이트에서 살펴보면요. 자, 6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부분 바이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이 바이든을 우세하게 선호를 했는데 약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서 바이든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코로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나 경제 부흥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날 로이터 설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던 설문이었었는데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48%가 11월 대선에서 나는 바이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35%만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격차는 13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올 들어 두 사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로이터 설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바이든이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 텐데 대선을 노리고 경제 부흥에 더 힘을 쓰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보게 된 화웨이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으로 신형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 측은 부품 공급업체에 메이폰 부품 생산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일부 부품 주문은 이미 좀 줄어든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하반기에 아이폰 신형 모델 출시에 맞춰서 메이트 시리즈 신형 모델을 내놓는데 이때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반도체를 설계해서 탑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하이실리콘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위탁 생산해온 대만의 TSMC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고 난 이후에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를 금지했다면서 TSMC로부터 부품 수급이 막히자 화웨이도 메이트 시리즈를 생산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일부 일정을 연기하고 생산 목표량도 낮추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7월에서 9월 분기 주문을 앞으로 향후 20%나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애플에 대한 최고의 목표 주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에서 $4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죠. 지난 밤 사이 애플의 주가가 약 $350 정도로 마감이 됐으니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15% 정도 있다라고 이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웨드부시에서는 $425까지 시티그룹이 제시한 이후에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이날 장중 사상 최고가를 또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400도 아니고 애플은 49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켓워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펀더멘털적인 근거입니다. 5G가 런칭하게 되면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런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에어팟이라든지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세도 굉장히 눈에 띄고 여기에다가
애플 TV, 애플 카드 이런 서비스 매출도 기대가 된다면서 이 펀더멘털적인 이유를 댔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이유인데 애플의 주가를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쭉 살펴보면 애플의 주가는 3분의 1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최소한 130%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때도 3분의 1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최소 130%는 올랐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 겨우 66% 정도밖에 회복하지 않았고 적어도 한 70%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그 가격이 바로 $490라고 한 펀드 매니저의 그런 분석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에 대한 이 긍정적인 뷰도 계속해서 속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